네, 연말 증시의 산타랠리를 판가름할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끝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 간의 관세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입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 연준 이제 금리 인하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마지막 주요한 통계 같은데 9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9월 게 이제 나왔네요. 네. 이걸 보면 금리 인하가 뭐 확실하다 이런 겁니까? 9월치 결과치를 가지고 12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 너무 있고요. 늦은 통계야. 네, 저는 오히려 셧다운 기간 동안에 미국 공식 통계가 발표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민간 통계들은 발표가 됐거든요. 물가보다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명분이 고용 둔화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FOMC에서는 사실 의례적으로 이제 민간 노동 통계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뭐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노동 편차 지수, 그리고 시카고 연은의 실업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민간 노동 통계 데이터를 보면 고용 부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도 12월 달에 25b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FOMC가 산타 역할을 자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 이달에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소비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건가,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니까 내년에 금리를 뭐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이런 어떤 신호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연구위원?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25bp 인하 여부보다는 12월 FOMC에서 수년 경제 전망이 또 발표가 되는데 내년도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지 가이던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9월 달 발표된 수치를 보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금리를 한 번 정도 25bp 인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9월 점도표에서는 한 번 정도 내년에 한 번. 내년에 시장에서는 이제 2번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시기는 각각 4월과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월 FOMC가 끝나면 시장이든 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순이 많이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도 관세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 따라서 노동시장 부진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한 번 인하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이면 연간으로 한 4번 정도? 100bp죠. 0.25%포인트처럼 4번 정도.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둘기파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올해 9월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50bp 정도 생각을 했었다가 9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을 보고 이제 75bp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9월 이전부터 올해 75bp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레인지 하단 숫자가 올해 75bp 인하를 좀 암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 부진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 부진이 내년 상반기에도 연준 통화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연준이 몇 차례 금리를 내년에 내릴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가 과연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라든지 채권 투자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해시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주 유력하다는데. 그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왜 국채 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결국 해시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게 되고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FOMC 회의가 도래할 때마다 25pp 정도 속도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거의 무시를 해버렸지만 해시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50bp 인하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25bp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75bp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한 가지 로이즈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해시드 위원장이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연준 위원장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 간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떤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제 의장이 하기 때문에 의장의 정성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금리 인하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당시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 당시 많은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해시드 위원장 역시 결국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트럼프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투매, 국채 투매 같은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약간 먼 시기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한다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좀 채권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금 고심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과 직접 관련 있는 게 이 달러 가치거든요.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이번에 내리고 또 내년에 금리를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또는 0.25%포인트 네 번일지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달러 가치는. 네,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달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이 통화 정책보다는 다른 타 요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 약세 폭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달러는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AI 혁명 관련해서 가장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 생산성이 증대되는 부분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23년,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3.6% 가까이 성장을 매분기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AI 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온전하게 경제 성장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수준이 많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하 이후 휴기지를 거쳤다가 다시금 또 인하가 재개되는 사이클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또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시장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라고 하면 사실 달러 약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그대로 온전히 반영해서 인하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달러의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만 그의 변수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달러가 잘 내려가지 않을 여지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인하 쪽이지만 그 폭은 비교적 크지 않을 수 있다. 작을 것 같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만 일본은 곧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엔화가 강해진다. 엔화가 강해지니까 그 싼 자금으로 엔화를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럼? 네, 우선 일본 중앙은행은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져도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현지 분위기는 이번 달 25pp 정도 인상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우에다 총재가 네.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도 기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고수하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새로 뽑힌 총리와 회담 이후에 지금 BOJ 정책위원들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걸 보면 사실 이번 새 총리가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거를 좀 내비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BOJ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일본채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간 금리 격차 이 부분이 좁혀져 가지고 역전되는 정도 되는 시기가 되어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실제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 금리가 일본보다 높아서 차이가 크니까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바로 청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리도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있죠. 바로 환율인데 우리 환율이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뭐 1,450원 이상에서 때로는 1,470원도 되고 떨어지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서학개미도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한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 많이 산다. 그러고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이 사는 거죠? 이게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원화 흐름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주식 매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원화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을 옥죄우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를 좀 원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실제로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 역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사실 미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원화 약세 흐름들이 과거에 우리가 달러랑 비교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4배 정도를 놓고 생각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 노멀에 접어든 이제 원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1,400원대 원화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요인, 대내 요인 모두가 안정된 상이라고 하면 아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 1,38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1,400원대 환율이 훨씬 더 빈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도 큰 흐름으로 보면 하락이지만 하락폭이 적을 거고 원달러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원화가 강해지지만 강해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시네요. 원달러 환율에 관한 이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둘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계속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다시 코스피가 4,100선 진입을 시도했는데 다시 상승 모드, 특히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 뭐 연말 좀 산타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증시는? 네, 아마 연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7,000선을 넘어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하는 걸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그 예. 풍선 효과가 한국 증시에도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12월에 산타는 FMC입니다. 그래서 FMC를 통해서 25bp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논 US 국가들로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두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탄절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이제 본인이 산타를 자처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달 연말 쇼핑 시즌도 좋지만 네. 연말 증시가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통화 정책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케빈 해시드 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산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자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한 해가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라는 건 근본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나온 게 맥쿼리도 뭐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내년에 한 6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정부 정책 힘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대체로 공감을 하나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천은요? 일단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네. AI 낙관론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2022년도 11월 달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AI 혁명이 시작됐는데 네.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AI 혁명 2.0이라는 버전업 시키는 획기적인 계기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 3.0이 주요 벤치마크 대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구글의 TPU가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범용 인공지능의 타임라인을 줄여드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HBM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내년도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짧게 대신증권의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밴드를 어떻게 두고 있나요? 네, 저희 상단 5,300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예. 좋게 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방산, 지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증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과 우리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